흰남노가 다음 주 월요일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접근한 뒤 화요일 아침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 전역과 부산, 경남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정부는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14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1년 사이 부동산 상황이 역전되면서 현장에서는 오늘 집값이 제일 비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자가 행인과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행인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점점 한반도로 다가올수록 걱정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기상청도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동 경로와 특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느 태풍과 달리 시속 8km의 느린 속도인데 주변의 태풍을 집어삼키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흰남노가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오전 부산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를 했죠. 현재로선 최악을 상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입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흰남노 경로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경쟁자인 제23호 열대저압부를 잡아먹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흰남노의 몸집은 대만 남동쪽 바다를 전부 가립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는 현재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40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시속 169km로 2등급인 매우 강에 해당됩니다. 매우 강은 사람이나 큰 돌을 날릴 수 있는 강도입니다. 과거에 있던 굉장히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그런 태풍들의 버금간 강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속도와 경로대로면 흰남노는 내일 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월요일 서귀포 남쪽 해상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부산 남서쪽 70km 육상으로 상륙합니다. 남부지방엔 벌써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부산, 울산과 경남,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고 울산 앞바다와 남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감전사고 등 태풍 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서 있는 제주도에는 이미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네, 저는 서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날씨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주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갈수록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틀 동안 제주 한라산에는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249mm, 서귀포시 가시리에는 143mm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제주도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고됐는데 피해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제 자정부터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제주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제주와 내륙으로 가는 항로는 2개 노선을 제외하고 모두 결항됐습니다. 도내 항구에는 어선들끼리 끈을 묶어서 결박하는 등 태풍 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2,000여 척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 항공편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5일부터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했고 제주 해경도 연안사고 위험 예보를 주의보에서 경보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귀포항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흰남노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안 지역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터라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고 농산물과 비닐하우스는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명동마을입니다. 어민들이 대형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해 바다에 있는 배를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바람이 더 세다 보면 올리나도 불안한 거, 이게 잘못하면 파도에서 일리가 다시 이렇게 육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2013년 9월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때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매미보다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폭풍 해일이 마을을 덮쳐 배가 집에 처박히고 마을 회관과 주택 수십 채가 부서졌습니다. 이번에도 해일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해일 올라오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바다 물 올라올 때 만조 시간, 만조 시간 때 물이 차 올라오는. 농민들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수확철을 앞둔 과수 농가에서는 지지대로 나뭇가지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 분주합니다. 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버틸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5일 오후부터는 남해군과 하동군을 잇는 남해대교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또 부산과 경남, 전남 지역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난달 폭우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수도권 역시 태풍 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각종 야외 행사도 안전을 위해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전제품들이 나뒹굴고 있고 폭우에 무너진 다리와 도로는 아직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완전 주저앉았잖아. 바람 부는 거는 좀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걱정이지. 한 달 가까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던 주민들은 태풍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대비를 어떻게 해요? 태풍이 좀 원만하게 지나갔으면 쓰겠다. 그러기만 바라는 거지. 빗물에 잠겼던 서울 강남 지역에선 구청 직원들이 모래주머니 제방을 쌓기 위해 주말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야외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곳 한강 잠수교에서 내일 열릴 예정이던 차 없는 잠수교 축제도 태풍 소식에 취소됐습니다. 정부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4시간 재난 대응반을 꾸렸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돼 선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단계의 태풍 대응 태세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대비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가장 강한 태풍이라는 흰남노의 강풍으로 창문을 포함해 많은 파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관련 인명피해가 났던 적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영 기자가 가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베란다 창문 곳곳에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주민들이 대비에 나선 겁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 당시 강풍에 창문이 깨지며 사망 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긴장감은 더합니다. 바람 불면 아무래도 흔들리고 하다 보면 유리가 깨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불안하죠. 태풍 흰남노는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유리창을 직접 강타할 경우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여도 파손될 위험이 큽니다. 핵심은 유리창이 아닌 창틀입니다. 풍화배 위에 깨지기보다는 그 유리창과 창틀, 그리고 창틀과 창문 틀 사이 유격에서 발생하는 떨림에 의한 진동으로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면 초속 50m가 넘는 바람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창틀에 우유값 등 물에 젖지 않는 물체를 끼워 넣으면 창틀이 흔들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시작되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두고 창문과 멀리 떨어져 2차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은 미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빗물이 들이칠 땐 무릎 높이 침수해도 문을 열기 어려운 만큼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민주당이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검찰 출석이 기소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간 이 대표가 정면 돌파로 중요 고비를 넘겼던 걸 감안한다면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이재명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말꼬리 잡기식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자 당 차원의 문제로 판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라는 이 대표의 개인 혐의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중요 고비마다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00만 성남시장의 1시간도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 보낼 그런 여유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비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은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당 지도부 대다수는 검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출석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명분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출석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지금 상당히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에 나가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최근 논란이 된 방탄당원 개정 비판이 불가피해 마지막까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여는 날 국민의힘도 정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위원장과 함께 중진 의원들이 후보군에 올라 있는데요. 추석 전 새 비대위 구성이 목표인 만큼 후보군 물색은 물론이고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결과입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정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의 첫 관문인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오늘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말씀드립니다. 핵심 내용은 비대위 전환 조건을 최고위 기능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한 부분입니다. 모레 정국위 표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 의결 절차를 마치고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서 정국위 의견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위원장 제추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도로 주호영이란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 속에 3선의 김태호, 4선 홍문표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에는 큰 반발 기류가 없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변수입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권 원내대표 등 기존 비대위원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즉시 추가로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도 낸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처분 어느 하나라도 인용될 경우 당에 미치는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전 대표 성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달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했다가 2주 전에 귀국한 한국인인데 입국 10여일 뒤에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치료제와 백신 모두 도입돼서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확산세가 여전해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유럽에 갔다 지난달 18일 귀국한 A씨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73일 만에 두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던 A씨는 입국 열흘 뒤부터 발열, 두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한 후 이달 초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신고해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A씨의 가족과 친구 등에 대한 역학조사 중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21일까지 잠복기를 갖습니다. 밀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이미 치료제와 백신이 도입돼 있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달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해외여행을 갈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오늘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행인과 택시를 잇따라 덮쳐 8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있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는데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검정 승용차 앞부분과 택시 뒷부분이 크게 찌그러졌고 충격에 밀려난 택시 앞부분은 버스 출입문에 끼어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버스 앞문 유리가 사고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여기 안 아파요, 이쪽은?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가해 차량은 이곳 도로가에 있던 행인 2명을 친 뒤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부근에 있던 행인을 비롯해 택시기사와 버스 승객 등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첫 충돌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은 중태로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한 뒤 음주운전, 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에는 방조 혐의를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우리 정부 산하기관의 유튜브 채널이 잇따라 해킹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식 유튜브 계정을 포함해서 관광공사와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등이 관리자 권한을 빼앗겼는데 지금은 일부 복구됐습니다만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2차례 해킹 공격으로 현재까지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인데 스페이스X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라이브 영상도 띄워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우리 정부 공식 유튜브 계정이 해킹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킹 사실을 새벽 6시쯤 파악했고 7시 2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도 지난 1일 새벽 해킹됐다 복구됐습니다. 누적 조회수 5억 회를 넘은 우리나라 홍보 영상 범 내려온다가 게재된 관광공사 해외 유튜브 채널도 지난 1일부터 2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 현재 구글로부터 계정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에 해킹 경로 확인을 요청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 사고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보안치약점을 광고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기반 시설들이 원격 접속해가지고 관리하거든요.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가 나갔으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뻔했죠. 문체부 측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됐습니다. 2달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면서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이 투입돼서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기도 했죠. 추석을 앞두고 휴대전화로 접근해오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대담해지는 범행 수법에 대책은 없는지 사회부 김창섭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최근 대검에서 범죄 주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여전히 범죄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범행 전부터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꼬리와 몸통을 나눠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 범행 자체가 전화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현금 수거책이 검거되더라도 조직 총책은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대출 승인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요즘은 어떤 추세입니까? 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14,197건, 피해액은 3,613억 원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발생 건수는 30%, 피해액은 28%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줄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개별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만 해도 서민을 상대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 사기형이 80%를 육박했다면 네. 올해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줄었지만 지난 7월 무려 한 달간 꾸준히 연락해 예금과 보험, 주식과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4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례 등 범행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진 것도 특징입니다. 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일망타진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그동안 검거된 전화금융 사기범들을 통해 파악한 범죄 조직 구성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풀리실 텐데요. 네. 통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주범격인 총책 아래 수많은 중간 전달책과 현금 수거책 등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된 현금 수거책뿐인데요. 현금 수거책을 아무리 잡아도 총책을 잡지 못하면 범죄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범인 총책을 잡아야지 끝이 난다는 얘기인데 총책이 검거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지난달 경찰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7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5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 총책을 경기도 안산에서 붙잡았습니다. 40대인 이 조직 총책 역시 중국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이어왔지만 다리 부상 등 진료를 위해 국내 병원을 찾았다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3월엔 중국을 거점으로 국내에서 전화금융 사기를 이어오던 조직에 국내 총책 2명이 붙잡혔지만 아직 해외 총책 1명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사기가 늘고 있다고요? 네, 명절 때마다 선물 택배 문자 많이들 네. 받으실 텐데요. 네, 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면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주소를 잘못 눌렀다가는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는 물론 돈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신고된 20만여 건의 문자 사기 중 절반이 명절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좀 들뜰 수 있는데 앞서 지적해드린 대로 문자에 모르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다면 의심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며 이른바 영끌을 해서라도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오늘이 제일 비싸다는 건데 그만큼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백대호 기자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6월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는 끝모를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해결책이 있으면 훔쳐오고 싶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내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산 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많은 좌절감을 준 데 대해서 정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 년 만에 시장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늘 모르던 상승세가 바닥이 어딜지 모르는 하락세로 뒤바뀐 겁니다. 집값이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 호가 혹시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3년 7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국 평균 매매 지수는 14주째 내림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며 묻지마 영끌바람이 불었었는데 최근에는 오늘이 가장 비싸다며 다들 관망세로 돌아서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국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검사를 받은 뒤 입국 후 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던 해외 여행객들은 이 번거로운 절차가 한 단계 줄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인천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출국을 위해 탑승 수속을 밟는 여행객도 달라스로 가요. 출국하기 전에 PCR 검사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 입국장을 들어서는 여행객도 한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현지에서 병원도 예약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입국 전에 그 시간적 여유도 많이 벌었었고 오늘 0시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면서 PCR 검사 부담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 100불 정도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부담도 없어지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높은 환율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여행 수요도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행사가 집계한 해외 항공편 예약 건수는 전주 대비 40%가량 늘었습니다.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없어졌지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코로나 검사는 그대로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감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최근 대기업 총수들이 구내 식당을 찾는가 하면 SNS에 사진 같은 일상을 공유하며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 화제입니다. MZ세대가 직원인 동시에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면서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태원 SK회장의 꼰대론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짧은 영상입니다. 혹시 꼰대력 테스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꼰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남 얘기 듣지 않습니다. 상사가 곧 꼰대라는 인식이 일반화된 요즘 기업 총수가 직접 꼰대를 언급하자 재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 현장 방문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내 식당을 찾아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경영진이 아닌 MZ세대 직원에게 제품 보고를 받은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주요 소비층이 젊어지고 직원의 절반가량이 MZ세대로 채워지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기업 총수들에게도 과제가 된 겁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직장 내 바람직한 소통 방식 등에 대해 질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이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효과도 있지만 때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Z세대와의 스킨십 빌딩에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전시 효과만 노려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또 일으킬 수도 있다. 파격 등 소통의 형식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매해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올 여름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피해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로 국토 면적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유럽과 중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오늘은 최원희 기자가 물의 재앙이라는 말을 낳고 있는 기후변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호텔이 힘없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와 다리가 사라지며 발도 같이 묶였습니다.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로 파키스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3개월간 쏟아진 폭우 탓에 1,200명이 숨지고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은 정반대의 상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독일의 젖줄 라인강과 이탈리아 포강 등이 말라붙으며 물류가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57 éves vagyok, de ekkorát ilyen nagyon szájt nem láttam. 양쯔강이 150년 만에 최저 수위를 보인 중국도 인공 강우까지 동원했습니다. 国际环境呢还是更趋复杂严峻，世界经济复苏放缓。 这个全球通胀压力呢是居高难下，国内本土疫情呢 지난해에만 이미 1억 명 넘게 홍수와 폭풍,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상황. 문제는 물 재해가 앞으로 더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란 점입니다. We are certain that these are being driven by climate change. So just looking at the monsoon rains in particular, if we think of a warmer world, a warmer atmosphere, we get greater evaporation.
지구 온도가 오를수록 습한 지역엔 비가 더 내리고 건조한 지역은 더 말라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누적 피해액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0년까지 1조 3천억 달러, 2050년까지는 5조 6천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Together, that's sort of how we're seeing this increase in hydroclimate whiplash with more droughts and also, in some cases, more floods.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올해 호된 여름을 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후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닙니다. TV조선 포커스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유명 호텔 인근에 택시 100여 대가 동시에 몰리면서 일대 도심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 택시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대의 택시들이 뒤엉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차가 출동해 교통정리에 나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택시들로 도심 한복판이 꽉 막혔습니다. 모두 러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얀덱스 회사의 택시들인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1950년대에 지은 호텔 우크라이나로 100여 대가 동시에 호출된 겁니다. 모스크바 도심 일대는 2시간 동안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국제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모스크바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와 사이버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얀덱스 택시는 택시 운전사들이 거짓 호출로 40여 분을 허위했다면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학교 교육 현장에 접목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HT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지식 전달은 AI가 담당하고 교사는 창의성과 우애, 협동심을 키우는 교육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상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6개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등 지역과 이념을 넘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선 교육에는 진보, 보수, 여야가 따로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주체가 이해하고 합의하고 지난해 AI를 활용한 미래 교육의 모습을 소개한 데 이어 올해는 교사들이 직접 AI,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AI는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창의성과 우애, 협동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전환하는 겁니다. AI 시대는 교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고 교육을 바꾸는 혁신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BRD 전 세계은행 부총재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등에서 글로벌 AI 교육 전문가들도 참가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TV조선과 아시아교육협회, 스마트교육협회가 공동 주최한 HDHT 2022에서는 첨단 AI 교육기업 30여 곳이 참여하는 미래교육 엑스포도 함께 열립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가세현 고소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성비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와의 고소 고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선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세현은 지난해 12월 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가세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에게 연락을 한 바도 없고요. 저는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고소를 두고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현재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비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한 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가세현이 폭로한 성접대 시기는 2013년으로 5년인 성매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 7년인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도
곧 만료됩니다. 혐의를 밝혀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무고죄로 고발되면서 경찰은 수사기간을 버는 동시에 처벌 근거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비비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 무고죄 여부 수사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네, 경찰이 이 전 대표가 가세현 측을 무고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세현이 주장한 성비 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성비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무고 혐의로는 이 전 대표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특히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볼 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가 되면 당무정지나 탈당 권유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 부정부패나 성범죄 등은 이 당원권이 정지되지만 무고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다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탈당 권유나 제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가세현 고소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의 느낌표는 자업자득, 업보 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가 자신을 압박해올 때마다 상대방과의 과거를 폭로해서 전세를 역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거친 언행을 거론했고요.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선 원희룡 당시 예비 후보와의 전화 녹음 공개로 마찰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폭로 전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맞불을 놓다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서초동에 모인 개딸 조국 시즌2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데 이유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대표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SNS 내용인데요.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게 핵심 문구입니다. 이 대표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박가리 운동본부와 개딸들이 주축입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게 이틀 전인 목요일인데요. 단 이틀 만에 이재명 소환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셈입니다. 오늘 집회 현장에서는 유독 전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얼마 전에 공개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의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전쟁입니다. 이 대표의 휴대폰에서 눈길을 확 잡은 문구입니다. 네.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이 대표 측이 이번 검찰 소환을 어떻게 규정했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지층에게 알리는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전쟁에선 힘이 정이다. 사법적 게임이 아니라 힘의 게임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자 공개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을 지켜라.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은 자폭이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노출을 막기 위해 이 필름까지 씌운 이 대표가 고의로 문자를 공개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꼭 과거 조국수 집회랑 비슷하다는 느낌인데 당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후보 시절에 영입을 했던 이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왜 조국만 수사하냐고 따지다가 정권을 내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지지자들의 서초동 반대 집회를 중단시키고 극렬 팬덤과 거리 두기를 못하면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조국의 강을 여전히 건너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호위 부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강성 지지자들의 당내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당산의 당원존 설치나 당직자 전화번호 공개와 같은 개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서초동에 모인 개딸 조국 시즌2의 느낌표는 촛불에는 방탄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회를 주도한 친이재명계 시민단체들은 제2의 서초 촛불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년 전 조국 지키기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촛불 열기를 이재명 지키기에 다시 키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고 조 전 장관 본인은 물론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여러 가지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극성 지지층의 엄호와 당대표의 직함을 방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권은정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 북중미의 자메이카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강력한 압박과 기술로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호의 전형을 들고 나온 우리 대표팀은 초반부터 강하게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선제골도 빨랐습니다. 전반 12분 이민아가 때린 중거리 슛이 볼대를 맞고 나왔고 최유리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22분엔 상대 코너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이금민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대표팀은 시종일관 활기찼습니다. 전방에선 이민아가 열심히 뛰며 압박했고 우리 진영으로 공이 넘어올 땐 주장 김혜리의 한 발 빠른 커트가 돋보였습니다. 자메이카도 체격을 앞세워 반격했지만 전반 15분 때린 회심의 중거리 슛을 골키퍼 김정미가 여유롭게 잡아냅니다. 후반 13분에도 우리 위험 지역에서 공방이 있었지만 다행히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막판까지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아쉽게도 추가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 처음 발탁된 막내 천가람과 이수희는 출전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내년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첫 모의고사를 치른 우리 대표팀은 오는 6일 자메이카와 한 차례 더 연습 경기를 갖습니다. 화성 종합운동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남해안을 스쳐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월요일부터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비와 바람 모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는 600mm 이상, 남해안과 영남 해안 쪽으로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3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역대급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모레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일부 주택이 무너질 수도 있을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벌써 강풍특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 이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